2,500만 원 매출이 1억 8천까지 올랐거든요. 네. 뒤에서 봤더니 건물주는 막 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는 몇 천을 버는데 이분은 몇십억을 벌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남 좋은 일 시키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절대로 장사해서 우리 부자 될 수 없어요. 저도 적은 돈으로도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됐잖아요. 오늘은 유튜브 창업오빠 강호동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건물주 만들어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 강호동 대표님 모시고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주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되게 멀다고 생각하는데 안 멀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게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시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도 이제 알면서 이제 이거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건물주가 되려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 예. 마음 먹었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건물주가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석촌호수 뒤편에 한참 제가 장사를 카페를 하겠다고 둘러봤는데 너무 이제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막 거기 석촌호수 앞에는 막 기본 월세가 뭐 2, 3천 막 이래요. 못 들어가니까 뒤편에서 장사를 했죠. 그래서 뭐 월세 한 500, 뭐 600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그 동네가 어느 순간 이슈가 됐는데 그게 속리단길이 됐던 거였거든요. 거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뭐 제가 속리단길에 뭐 이끈 주역이라고 뭐 얘기들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매출이 안 나왔다가 이슈가 빵 터지면서 2,500만 원 매출이 1억 8천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순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박수를 엄청 쳤죠. 애들이 막 보너스도 줬고 대표님 축하해요. 너무 좋은데요. 보너스 많이 주세요. 그리고 탁 이렇게 봤더니 뒤에서 봤더니 건물주는 막 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는 몇 천을 버는데 이분은 몇십억을 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가 사실은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월세가 높아지니까 건물 가치가 높아져서 사실 큰 맞아요. 돈을 더 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어떤 이런 자영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었나 봐요.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직장인이고 자영업자고 다 거기에 매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뭐 매출 올리랴, 뭐 제품 개발하랴, 뭐 세금, 마케팅, 고객 진상 처리하라 별의별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네. 건물주로 이 건물을 사서 돈을 번다는 원리는 다 알지만 실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내가 있었던 그 건물주가 실제로 몇 년 있다가 자기가 투자했던 그거 뭐 몇 억밖에 안 됐던 거예요. 6억 7억인데 그것도 다 지가 상승이 되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 다 회수하게 되더라고요. 대출 받아가지고 다 빼고. 네. 그래서 충격적인 건 결국은 나는 제주불인 곰이 되는 걸 알았고 결국은 지금 속리단길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나도 그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뭐 제주불인 곰이라 했잖아요. 서커스 그냥 열심히 해주다가 떠나는 그런 아픔, 슬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번에 책에 보면은 레버리지 서클 뭐 이렇게 쓰셨지만 어찌 보면 이게 다 서로 레버리지를 뭐 삼아서 이렇게 이용도 하고 각자 또 이득을 또 얻는 거이긴 할 텐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임대인한테 좀 유리한 구조 아닙니까? 결국 맞아요. 건물주의 가장 큰 레버리지는 우리 자영업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원리는 사람 레버리지가 있고 금융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이 금수저 빼고는 1-20% 빼고는 대부분 레버리지 일으켜서 다 큰 막 부자가 된 거거든요. 은퇴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근데 그분들이 레버리지 이용한 건 딱 두 가지 뿐이에요. 하나는 공실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텐츠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뭐 70-80% 뭐 60%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는 금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자영업자가 우리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이용해 주지 않으면 사용해 주지 않으면 결국 건물주들은 우리들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거나 수익화, 시세 차익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남 좋은 일 시키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월세도 많이 내잖아요. 뭐 몇백, 뭐 어떤 분들은 뭐 몇천을 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 돈이면 이자를 낸다고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4%로 가정했을 때 이 금리 4%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이 10년 전 금리가 4%였거든요. 네, 평균. 네, 평균 네. 금리가. 그래서 월세를 500을 내면 12개월 곱하기 하면은 6천이란 말이에요. 네. 6천이면은 결국 금리를 4% 했을 때 이 돈은 내가 15억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쉽게 편하게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가 200이면 곱하기 3을 하면 6억에 대한 건물을 살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는 거고 만약 300이면 곱하기 또 3을 하면 9억 네. 살 수 있는 월세
월세를 어차피 낼 돈으로 이자를 내는 그 원리를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대출이 나오는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죠.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까막눈이었거든. 15년 동안 그렇게 8억을 월세를 내보면 야 너 그렇게 5억 3억 2억 내고 8억 낼 바에는 너 건물주 됐겠다.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건물에서 임차가 아니라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반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장사를 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일 텐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왜 안 하나요? 왜 못하죠? 와 이것도 뼈때린 질문과 답인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니까 핑계인 것 같아요. 바쁘다. 너무 바쁘다. 야 내가 그런 건물주 될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내가 감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잠재력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주위에 환경이 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변소나 어슬렁어슬렁 되면 똥파리가 되고 진짜 꽃밭에 어떤 비전 있는 곳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내가 꿀벌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랬어요. 비근한 예로 저는 장사밖에 모르니까 맨날 사장님들밖에 안 만나요. 오늘같이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야 매출 30만 원밖에 안 나왔지. 야 휴가철에 매출 없지. 너 오늘 얼마 팔았냐?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주위에서 나도 그때 당시에 건물주 야 너 건물 사. 그 돈이면 너 월세 한 달에 500 낸다며 제가 1층에 막 500, 1000만 원씩 냈거든요. 야 그 돈은 건물주 될 수 있어. 그렇게 조언이나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막 나눠주고 푸시를 해줬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장사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 되게 뭐 월세도 많이 내고 있다. 뭐 몇백 내고 있다. 뭐 1000단위 넘게 낸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뭐 건물주 한번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어떤 레버리지 서클의 어떤 전략이 뭔가요? 될 수 있어요. 진짜 될 수 있고 대표님도 건물주 됐잖아요. 될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저도 적은 돈으로도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됐잖아요. 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실체가 없으면 사기꾼이에요. 저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데 보시면 제 책들이 서클을 만든 게 이유가 있어요. 건물주들은 이너서클이 있어 자기들끼리만 예전부터 부의 공식, 세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돈을 버는 원리, 레버리지가 글잖아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지렛대 원리잖아요. 부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대기업들도. 그래서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우린 뭐 장사마다 쇠가 빠져서 제가 고진감 내라고 고생 끝에 진짜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골병만 들었거든요. 저 진짜 좀 병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레버리지 서클처럼 이 안에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우리도 경제적 자유, 부자 될 수 있어요. 장사 컨텐츠를 잘 이용해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 저는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쓴소리 하려고 왔는데 절대로 장사에서 우리 부자 될 수 없어요. 1, 2% 유튜브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자영업자 사장님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건 희망 고문이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장사로 벌어서 다른 걸 해야 된다. 건물주 어차피 그 컨텐츠 들어가는 거 그 건물에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월세 낼 돈 이자 내서 자산 소득을 갖고 가야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절대로 그걸로 인생 못 바꿔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는 내 건물에서 제주부림권 그만되고 임차하지 말고 이 건물에서 건물주가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레버리지 서클 전략은 건물주들이 우리를 활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돼요. 왜 남 좋은 일 시키냐고요. 주위에 환경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건물주 되고 돈 버는 전략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사한 사장님들한테 직장인들이라든지 이게 경제적 부를 이렇게 더 실행을 못하는 까닭은 꼭 부모 말 듣거나 지인 말을 들어요. 네. 제발 그런 분들 말 듣지 말고요. 유경험자는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무경험자 그들의 걱정과 우려스러움 맨 그런 얘기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도 경험 안 해본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경험자인 제 말에 좀 경청하셔갖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성장한 여러분들이 진짜 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영업계 장사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되게 유리한 게 기본적으로 뭐 대출도 좀 잘 나오고요.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건물주들이 공실이 제일 걱정인데 내가 어쨌든 공실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면 내 건물 가치도 높아지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남 좋은 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주위에서 네. 몰라서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빚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자들은 그 부채를 자산이라 생각하고 활용을 하는 거고. 아 이것도 제 노하우인데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송정 라라브레드를 처음에 샀었거든요. 지방에서. 근데 그때가 5년 전입니다. 금리가 2.9%였어요. 근데 내가 건물주 된다니까 너무 반대를 해대는 거예요. 마치 그때 내 심리 금리 그 공포 심리는 20%가 넘었어요. 네. 2.9%인데도. 근데 주위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저도 못할 뻔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그때는 2.9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저금리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은 금리가 높지 않냐. 그럼 지금 과연 내가 대출을 막 그것도 막 1, 2억 받는 것도 아니고 몇억 몇십억을 받아야지 건물주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도 늘 말하고 저도 말했던 것처럼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기 수준에 맞게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영끌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내가 월세 낼 능력이 내가 건물주 얼마 될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거 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장표가 꽤 큰 노하우거든요. 저월 처음- 500 내는 사람은 한 15억 빌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능력. 네. 그거는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걸 또 모르신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는 이걸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부동산은 좋은 게 수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철저하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월세를 밀려서도 안 되고 월세 내고 나고도 순이익이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영업을 좀 잘하는 분들이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내가 월세도 밀리는데 무조건 장사 안 돼서 건물주 될 수는 없어요. 네. 더 공부도 하고 매출을 올리는 목표를 가져야죠. 쓸데없이 뭐 차 바꾸고 내가 이것도 못하 저것도 하고 노동 너무 강도가 심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명품 쓰고 막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줄이고 목표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월세를 내는데 이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지금 금리가 5% 정도 대출 금리가 되니까 네. 요 정도 그러면 범퍼를 넣어서 한 6%까지 계산하면서 내가 이걸 계산해 보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그 정도 해서 이 건물주가 등기부등본 띄워서 아 대출을 이 정도 70%를 받았구나. 요거 그럼 계산해 보면 내가 이걸 건물을 매입해도 되겠다.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월세 낼 돈을 이자 충당해서 근데 여기서 또 재단하지 마시고 부동산 건물주의 제일 악이 뭐냐면 재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 비용 한 1, 2%더 높아. 근데 금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 이전 금리가 4% 평균 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들 4.34%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상을 하고 너무 재단해서 아, 난 지대 2, 3%가 더 비싼데 그러면 내가 예비 비용을 더 넣어서 건물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임차를 주겠다 하면은 뭐 리스크가 크겠지만 내가 가서 쓸 거고 또 내가 또 맞아요. 장사할 거고 맞아요. 내가 버는 또 매출액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에서 뭐 이자를 조금 뭐 올리더라도 낼 수 맞아요. 있는 수준은 내가 잘 아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이제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매출을 나오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장사하고 부동산 해봤던 사람으로서 부동산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수지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싱크율 90%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땅 샀을 때 금융 비용, 뭐 리모델링, 뭐 대수선 신축 비용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그런 거를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안 건너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건물주가 꼭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뭐 샀네. 월세는 잘 낼 수 있어. 근데 너무 좋아. 이러다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건물주 안 되느니만 못한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30년, 40년을 봤을 때 건물을 부동산이 주식처럼 롤러코스터거나 엄청난 하락세가 된 적은 없었었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두 번 정도 있었죠. IMF 때 2008년 리먼브러스 사태 그때 말고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럴 경우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살아계서 뭐 전쟁이 갑자기 뭐 김정은이 쳐들어왔고 그럼 난 모르겠는데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건물을 사고 장사를 했는데 내가 아팠어. 네. 그리고 매출이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래 장사에 자신이 없고 그럴 거면 그냥 임대 수익, 시세 차익용으로 그냥 건물을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교육을 할 때 늘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상권과 입지, 적어도 이 건물에서 장사는 잘해야 되니까 상권과 입지를 들어갈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지를 골라야 되나요? 근데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질문을 저는 장사 잘할 자리는 알겠는데 네. 건물 사는 상권과 입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 같은 건데. 맞아. 아. 정확히 지금 파악했네. 네. 맞아요.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장사 잘할 거 아신다면서요. 그 자리에 건물 사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무슨 장사 잘할 자리 따로 건물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특히 장사 잘할 자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 내 자리, 내가 네일샵이다, 미용실이다, 내가 족발집이다, 카페다, 자기가 내가 주동선의 유효수요가 어디니, 그 다음에 지나가는 상권이니, 특수 상권이니, 워크인 상권이니, 동네 상권이니, 직장인 상권이니 다 알아요 본인들이. 근데 아는데 건물주가 안 돼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9채 중에서 어떤 건물은 거기가 완전 재개발, 재건축, 개발, 지방 엄청 후진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폐지 죽고 다니는 데거든요. 네. 그게 그 동네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여기 건물 들어가면 무조건 망한다. 근데 그게 1호점에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부동산 입지가 너무 좋아서 허허벌판이에요. 저희는 제가 라라브레드라는 카페를 하는데 저희 카페 상권에서는 3,000세대 이상이에요. 베이커리 카페는. 근데 거의 500세대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5년이 지났는데 매출이 9,500, 1억씩 팔거든요. 네. 아직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년 후에 제가 750에 사서 1,800에 엑시스 했어요, 대표님. 근데 그거를 세금 다 떼고 제가 6억 3천을 남겼거든요.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또 어떤 건물은 베이커리 카페가 맞지 않은데 제가 들어가서 또 거기도 엑시됐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길동 이제 라라브레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그러니까 안 좋은 상권을 들어가서 싸게 사서 그거를 밸류업에서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파는 전략이 있고, 또 상권이 엄청 좋은 자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이 자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목을 볼 줄 알 것이고, 그럼 그 목을 잘 보고 내가 가서 장사 잘 되겠다 하는 자리에 임차가 아니라 건물을 사면 맞지. 결국에 이 동네가 뭐 가격은 뭐 항상 뭐 유지가 되더라도 내 건물은 비싸게 팔 수 있다. 맞아요. 그 더 좋은 거는 저희 자영업자들 꿀팁 계속 나가는데, 저희 자영업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더 높이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이게 뭐 엄청 비싸게는 아니더라도 뭐 월세를 1,200이라 조금씩 더 올려서라도 더, 그러니까 시세가 만약에 평당 뭐 5천만에 4천만이다. 근데 나는 6천, 7천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수익률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월세를 내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일즈 리스백을 제가 하고 있는 매장들이 꽤 많은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였는데 팔고 임차는 내가 5년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월세를 이만큼 드리고. 근데 월세를 좀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 대표님도 그때 막 뭐라 했는데, 월세를 무리하게 많이 막 뻥튀기해서 올려버리면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00 정도 조금 더 수익률 뭐 0.5%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전략, 이런 거는 우리만의 자영업자만의 건물주 더 엑시드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레버리지에 뭐 이용 당하기보다는 내가 레버리지에 이제 들어가서 나 스스로를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이제 나를 이용하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정확히. 네, 그 자영업자가 사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뭐 어떤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기초수급자 15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저는 건물주는 없었어요. 버킷리스트였는데 그냥 자영업자 살다 그냥 이대로 저는 끝날 판이었는데, 이 5단계를 제가 이겨내고 건물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1단계는 먼저 공부예요. 네. 공부를 해야죠. 대표님처럼 경매 잘하고 아파트 잘하고 건물주 되려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연히 강의도 하고 공부도 들어와서 그런도 책도 보고, 저는요 강연 다니면서 한 몇 천만 원 썼어요. 책도 무진장 많이 받고. 그 공부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했던 2단계가 그 심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D판 공부인 거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정 대표님 이게 영상에서만 보시죠. 아니요,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봤냐는 거죠. 저는 이런 강연하신 분들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맨날 막 발표하고 네, 저 지방 저 촌놈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막 어디서 꼭 강연자들 물어봐요.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어디예요? 네, 그럴 때. 막 저 해남에서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관계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대답하면 또 답변도 잘해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바뀌는 계기가 막 뿜뿜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저 내년에 꼭 저 경매 받아서 뭐 건물 살 거예요. 저 뭐 할 거예요. 그 약속해 놓으면 또 약속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실제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봐라. 단순히 이론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그럼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말로는 누가 성공을 못해요. 행동하지 못하니까는 빈자 부자가 거기서 거죠. 갈리는 거죠. 네. 3단계는 그렇게 딥하게 공부했으면 꼭 이런 강연자라든지 저희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죠. 분석해 보세요. 사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뭐 얼마나 분석해 보셨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다 뜯어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등기부등본이나 보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뭐 임장 가보셨어요? 임장이 뭔지 아세요? 창피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손품 발품 다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는요? 자, 그렇게 뜯어봤으면 이제 보인다? 보이잖아요. 보여. 이제 내가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수지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창업자는 반드시 가야 돼요. 영업이익을 알려면 가야 돼. 안 가면 알 수가 없어. 근데 부동산은 영업이익을 굳이 돌다리도 두들고 안 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량적인 분석, 수지 분석이거든요. 예, 이 정도로 충분히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중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저도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산 스토리가 따라서 뭐 이런 거 4단계 수지 분석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땅값이 얼마고 여기 뭐 대출 받으면 이자 얼마고 그다음에 뭐 시공비 얼마 이런 것들 이제 그럼요. 산수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입해보고 엑셀에 서식 다 나와 있는 거 때려보고 지웠다 넣었다 해보는 건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결국 실행 단계 같습니다. 5단계는. 이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교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공부를 하면 돈이 벌려고 돈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실행 단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계속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자가 눈안자에 목자가 눈목자거든요. 계속 눈으로 보는 게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맞아요. 해봐야 된다. 무조건. 제가 1년 동안 건물주를 만들어주면서 벌써 55명 건물주를 이제 만들어줬어요. 100명 건물주를 만든다는데 벌써 이제 55명 만들었고 1000명 건물주를 지금 만들 건데 최근에도 어떤 지금도 건물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그 친구는 32살인데 네. 버킷리스트로 끝날 뻔했다 건물주가 지금 됐거든요. 놀라운 건 45억 건물주가 됐는데 본인 에코티가 3억밖에 없었거든. 본인 자본이 3억이었는데 45억짜리 한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려고 하면 보이고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텐츠가 없어도 건물주 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들이 왜 자산 소득을 갖고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로 의욕도 떨어졌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5년 동안 번 게 60개월이니까 월 1000만 원씩 제가 벌었거든요. 이제 사업도 하고 다 떼고 1000만 원씩 벌는데 6억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똑같이 9채 중에 4채를 엑시스를 했어요. 그래서 엑시스 했더니 봤더니 그게 34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6억 대 34억, 노동소득 6억, 자산소득 34억. 근데 이 6억의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 못 자고 주당 100시간씩 일하면 차에서 자면서 제품 개발하면서 만든 거고요. 이 자산소득 이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상하게. 그냥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여행 갔을 때도 이게 1년에 5천만 원씩 벌었더라고 얘가. 34억을 이게 5년 동안 나누게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게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네. 1년에 6억씩 됐다고 네.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근로료 안 떨어지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진감래 말 절대 말 듣지 마세요. 믿지도 마시고 옛날 말 틀린 말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 더 많지만 그래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45억짜리를 이제 3억에 사신 분은 뭐 현금은 좀 적었지만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모아둔 돈은 없지만 앞으로 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레버리지를 조금 더 써도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누가 뭐 알려주거나 뭐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 이제 임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약간 그런 약간 좀 장사나 자영업을 되게 잘하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계기로 내가 앞으로 모으는 시간을 굳이 내가 다 모은 다음에 사는 것보다는
뭔가 사놓고 뭐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전환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 맞아요. 공부만 돼 있으면 사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애 건물주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내가 봐놨는 찜해놨는데 평당 5천이야. 나중에 한 5년 뒤에 돈 모아고 사잖아요. 그럼 저거 8천 1억 돼 있잖아요. 네. 못해요. 생애 건물주는. 그러니까 방금 분석을 해서 내 수준에 맞으면 사다 놓고 그다음에 장사 잘하고 하면 저처럼 자고 있어도 누워 있어도 월에 5천씩 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여러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레버리지가 되지 말고 스스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의 어떤 자산을 가져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서클 또 책 뭐 관심 있으시면 많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강호동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